처참하게 실패한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8조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 대표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논의하려는 것은 일본의 야망일 뿐이다. 영국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최대 25%로까지 올라갈 위험이 있고 이조차도 이번 무역협상에서 미국에게 확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지만 일본에게는 완전히 폭망해버린 협상인데요. 이렇게 한 차례 당한 후 최근 일본은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보시면 마치 미국이 한국을 벌레처럼 싫어하고 일본에게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듯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일본에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다음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한일 외교 갈등인데요. 사실 외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지난 수년간 제대로 짓밟힌 일본이 최후의 발끈 러쉬를 감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빼면 시체인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제대로 자존심을 짓밟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미국이 반대로 완전히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말이죠. 우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뒤통수가 어떻게 강타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최근 한국의 SK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기업인 듀폰에 5,300억 원을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버렸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죠. 현재는 실리콘 웨이퍼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세계 점유율을 보시면 일본의 시네스 화학이 27%로 세계 1위, 일본의 삼코가 26%로 세계 2위, 일본의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가 인수한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탄소를 혼합하여 고전압과 고열에 더 잘 견디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일본이 LCD 디스플레이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국이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기술을 한국 기업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본에 완전히 반대되는 액션을 취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하도 많이 당해서 이 정도는 내성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이 내성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힘을 합쳐 미국의 대표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시킨 것인데요. 다우케미칼의 기업 가치는 현재 60조 원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화학기업들과는 스케일부터가 다르죠. 다우가 한국과 투자 및 협력을 모색하게 될 분야는 디스플레이 및 전자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5G 장비, 전기 수소차 소재 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일본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초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인프라 협력까지 체결하면서 일본의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손을 잡고 함께 에너지 및 인프라 사업을 하자는 계약인데 한국과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에너지 인프라 양해각서였죠. 대한민국의 소름돋는 외교와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 동남아는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이미 오랫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오던 곳이죠.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 일본의 토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미쓰비시, 닛산 등 여기가 일본인지 인도네시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본차로 뒤덮였죠.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봐도 한국의 삼성을 제외하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가 상위권을 휩쓸었고 미국의 애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기업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여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로비 단체로 전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분야인 소재 및 부품 산업들에 대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당하자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미국이 아닌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1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중국의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이 중국의 위안화 청산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5대 기축통화로 포함되었고요. 국제 청산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위안화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보시면 위안화 달러 거래가 전체 거래의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물 경제 주도권을 이미 갖춘 중국이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량만 늘리게 되면 미국 달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본이 미국의 쿼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죠. 일본은 관광업계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관광객 비중을 보시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8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반면 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만약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아부하지 않았다면 일본 관광업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일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만과 중국의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까지 초청해가며 일본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일본의 관광업계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피하느라 바쁜데 중국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이 5번째 정치 문서의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긴밀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화웨이의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까지 차단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여전히 주요 기업 50개 중 80%가 여전히 화웨이와 활발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후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이는 일본의 대기업들인 소닉, 파나소닉, 미쓰비시 전기, JDI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에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의 조짐은 방위 분야로도 퍼졌습니다. 일본 전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바로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현에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에 일본 내 미군 기지 70% 이상이 몰려있다 보니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법을 어겨도 밀간 협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의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자칭 미국의 오른팔 일본인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군 측에 오키나와에서 낙하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일본의 코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점점 미국에 대한 단어 선택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죠.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편을 들어주니 삐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일본은 최근 중국에마저도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 수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 납품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폐업 위기에까지 놓이자 긴급 구조자금을 모집하였고 여기에 중국 투자펀드 하비스트 펀드가 4,45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약속하였지만 최근 갑자기 이 투자 계획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일본의 희망 고문만 한 셈이죠.
화웨이는 유럽에서 곧 퇴출될 것이다. 이 자극적인 문구가 요즘 외신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라디오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많은 국가들의 반 화웨이 기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계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이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완전 퇴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역시 화웨이 퇴출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럽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국가가 화웨이 장비의 전면 배제를 선언하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화웨이 퇴출은 본격화되려는 움직임입니다. 영국은 화웨이 장비의 전면 퇴출, 프랑스는 배제 권고 정도로 워딩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안에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올해 1월에만 하더라도 영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의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로 화웨이를 지정했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전면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관료들은 잇따라 영국을 방문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통한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각종 주요 정보들의 유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미 화웨이 장비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던 영국이었고, 이전 4G 사업 때 일부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했던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영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고, 또한 미국이 중국과 대항하는 이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구도를 연출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권고 사항을 따르게 된 것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은 이미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화웨이가 통신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주요 통신 장비에 사용될 반도체 칩 생산은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이뤄졌었는데, 미국의 제재 그리고 TSMC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으로 이 화웨이가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고, 이 파운드리 업계 2위인 한국의 삼성전자 측에 엑시노스 칩의 공급을 요청했지만 삼성이 난색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만의 미디어텍이나 이 중국 자국 기업들에게 생산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TSMC, 삼성전자와는 그 기술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술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이러한 사업 지속성 그리고 화웨이의 앞으로 진보된 기술 역량의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결국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분명 적지만 5G는 앞으로 세계의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파트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의 모든 미래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5G입니다. 미국이 각종 명분을 끌어오고 있고, 심지어 화웨이의 이 저렴한 가격의 매력을 느끼는 여러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압박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회유책까지 들고 나온 것이죠. 화웨이 장비 대신에 미국의 우방국가인 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거론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유럽의 장비 업체 에릭슨, 노키아도 포함해서요. 미국이 화웨이의 발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도 화웨이가 5G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유럽 시장과 인도 시장을 장악하면 중국이 세계 5G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기술, 군사,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원하는 미국이 5G 시장을 중국에게 내어준다면 중국에게 추후 기술 패권을 내어줄 일말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웨이의 상황이 더더욱 좋지 않은 것은 유럽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봉쇄가 되고 있고, 또 인도와는 국경에서의 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도 내에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액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공들여왔던 유럽과 인도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죠.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국가는 아직 영국뿐이지 않냐. 더 나아가면 프랑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만을 근거로 유럽 전체가 화웨이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있었죠.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부분 중국 자본이 침투가 되어 있고 중국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독일과 스웨덴의 일부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이 가지는 상징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는 영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을 쏟아 부었어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대략 5조간, 이 5년간 3조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작년에만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화웨이 장비를 통한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약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영국 캠브리지에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8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 영국의 승인을 얻었다고 얼마 전에 해외 외신들의 보도가 되었어요. 그만큼 화웨이는 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영국 시장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유럽 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결국 화웨이를 이번 사태로 퇴출하면서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꿰매어진 것이죠. 실제 미국은 최근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 국가 통신사들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논란을 또 불러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의 SK텔레콤, KT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인도, 호주, 일본 등의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모범적인 국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 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LG U+가 고심 중인 이유죠. 이 많은 화웨이 장비를 택하는 기업들의 주장은 화웨이 장비가 어쨌든 보안 인증, CC, Common Criteria를 취득했다는 점이죠. CC 인증의 평가 보증 등급, Evaluation Assurance Level, EAL이라고 하는데 이 EAL은 1부터 7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화웨이가 취득한 장비의 CC 인증은 EAL4 Positive 등급입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해당 인증은 이 두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이 내부에서 열어놓은 백도어, 이 보안 이슈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그 상황에서 이 기기의 보안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화웨이가 취득한 CC 인증은 PP, Protection Profile 방식이 아닌 ST, Security Target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ST 방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했는지 평가를 받는 일종의 Pass and Fail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PP 방식은 수요자가 보안 수준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PP 인증이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T 방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보안 수준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테스트는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화웨이가 주장하는 CC 인증은 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안보 문제,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U+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겠죠. U+ 역시 이 화웨이에 대한 여론이 분명 호의적이지 않고 어쨌든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상황이어서 분명 고심이 있을 거예요. 이미 화웨이 장비를 통한 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놨었던 만큼 공급사를 변경하면 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U+는 고심을 하고 있고 과연 U+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